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호텔 스위트룸. 복도는 유난히 서늘하고 고요했는데 한윤슬은 손에 쥔 카드키를 꽉 움켜쥐며 떨리는 숨을 내쉬었고 결혼식을 불과 하루 앞둔 오늘 밤 그녀는 야근을 핑계로 만날 수 없다던 약혼자에게 줄 작은 선물을 들고 예고 없이 이곳을 찾았다. 도어록이 해제되는 경쾌한 전자음이 정막을 깼고 그녀는 천천히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으나 거실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진 남녀의 옷가지들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그녀의 심장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닫히지 않은 침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익숙한 웃음소리와 거친 숨소리가 그녀의 고막을 날카롭게 파고들었고 그곳에는 자신의 약혼자인 박민호와 이복 동생 한민아가 엉겨붙어 뒹굴고 있었다. 윤슬은 비명을 지르거나 문을 박차고 들어가는 대신 숨을 죽인 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는데 이는 충격 때문이 아니라 본능적인 냉철함이 감정을 억누른 탓이었다. 박민호는 한민아의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윤슬을 그저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감정도 없는 껍데기뿐인 여자라고 비하했고 한민아는 언니의 모든 것을 빼앗았다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교태 섞인 목소리로 그를 부추겼다. 두 사람의 대화는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윤슬이 가진 지분과 디자인 그룹 내의 입지를 무너뜨리려는 구체적이고 더러운 음모를 담고 있었으며 윤슬은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을 느끼며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똑똑히 기억 속에 새겨 넣었다. 더 이상 그들의 역겨운 행각을 지켜볼 필요가 없어진 윤슬은 소리 없이 몸을 돌려 빠져나왔고 엘리베이터에 오르자마자 참았던 분노가 위액처럼 치솟아 올랐으나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소름 끼칠 정도로 침착했다. 로비로 내려온 그녀는 휘청거리는 다리를 애써 지탱하며 회전문을 향해 걸어가던 중 야간 순찰을 돌고 있던 보안 요원과 부딪힐 뻔했고 그는 민첩하게 윤슬의 팔을 잡아 지탱해 주었다. 남자의 이름표에는 강진우라는 세 글자가 적혀 있었고 낡은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캡모자 아래로 드러난 눈빛은 기이할 정도로 깊고 날카로워 평범한 경비원이라기에는 위압감이 느껴지는 묘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강진우는 흐트러진 윤슬의 상태를 단번에 파악한 듯 예의 바르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괜찮으시냐고 물으며 그녀를 똑바로 응시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타인의 친절이었지만 절망과 분노로 이성이 마비된 윤슬의 뇌리에 벼락 같은 충동이 스쳐 지나갔고 내일 식장에 들어갈 신랑이 더럽혀진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박민호에게 가장 치욕스러운 복수를 안겨줄 대타였다. 눈앞에 서 있는 이 남자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아서 턱시도를 입혀놓으면 꽤 그럴싸해 보일 것이라는 계산이 순식간에 섰고 윤슬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강진우에게 건네며 미친 사람처럼 보일 것을 각오하고 입을 열었다. 윤슬은 강진우의 깊은 눈동자를 피하지 않고 내일 당장 결혼식을 올려야 하는데 신랑이 필요하니 당신이 그 역할을 맡아달라는 터무니없는 제안을 던졌다. 그녀는 돈은 원하는 만큼 줄 것이고 결혼식만 무사히 마치면 1년 뒤 깔끔하게 이혼해주겠다는 조건을 덧붙이며 마치 사업 설명회를 하듯 건조하게 말을 이어갔지만 그 목소리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강진우는 잠시 침묵하며 윤슬을 내려다보았는데 황당해하거나 화를 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그의 표정에는 흥미로움과 알 수 없는 연민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천천히 모자를 벗어 손에 쥐고는 윤슬의 제안이 진심인지 확인하려는 듯 그녀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와 묵직한 중저음으로 이유를 물었다. 윤슬은 자신을 배신한 남자에게 가장 비참한 패배감을 안겨주기 위해서는 그가 무시할 만한 상대와 결혼해보란 듯이 행복해지는 척이라도 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결코 흘러내리지 않았고 그 도끼 어린 눈빛은 강진우의 내면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어떤 기억을 자극했다. 재벌가의 암투와 배신에 질려 스스로 정체를 숨기고 살아가던 강진우에게 눈앞의 여자는 과거의 자신과 닮아 보였고
그는 이 무모한 연극에 동참하는 것이 지루한 일상에 파문을 일으킬 것임을 직감했다. 그는 윤슬이 내민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예상치 못한 대답을 내놓으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강진호는 돈은 필요 없으니 대신 결혼 생활 동안 자신의 사생활을 존중해달라는 조건을 걸며 윤슬의 제안을 수락했고, 윤슬은 예상치 못한 그의 태도에 잠시 당황했지만 곧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로비 한복판에서 기묘한 계약을 맺었고, 윤슬은 당장 내일 아침 샵으로 오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섰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강진호의 시선이 여전히 뜨거웠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썩은 동아줄을 잡은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후회할 시간조차 사치였다. 내일 결혼식장은 박민호와 한민에게 지옥이 될 것이며 윤슬은 그 지옥의 중심에서 새로운 남편과 함께 서 있게 될 것이다. 결혼식 당일 아침 청담동의 고급 뷰티 살롱은 신랑이 바뀌었다는 소식에 발칵 뒤집혔으나 윤슬은 직원들의 수군거림을 철저히 무시한 채 거울 앞에 자신을 점검했다. 잠시 후 피팅룸의 커튼이 젖혀지며 턱시도를 입은 강진우가 걸어 나왔을 때 샵 안의 모든 소음이 일순간 멈추었고, 낡은 유니폼을 벗어던지고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를 입은 그는 어제 본 경비원과 동일 인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귀족적인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윤슬조차 숨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고, 강진호는 넥타이를 매만지며 거울을 통해 윤슬과 시선을 마주쳤는데 그 눈빛은 연기를 넘어서서 마치 처음부터 이 자리에 있었어야 할 사람처럼 당당하고 여유로웠다. 웨딩홀 로비는 하객들과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고, 박민호는 자신이 신랑인 줄 알고 여유롭게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으나 신부 대기실에 도착한 윤슬 옆에 낯선 남자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 윤슬은 사색이 된 박민호와 비웃음을 머금은 한미나를 향해 싸늘한 미소를 날리며 강진호의 팔짱을 끼웠고, 그 순간 강진호는 윤슬의 손등을 부드럽게 감싸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식장 문이 열리기 직전 윤슬은 강진호에게 실수하지 말라고 나지막이 경고했지만 강진호는 오히려 윤슬의 귓가에 낮은 목소리로 당신이야말로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라고 속삭이며 그녀를 리드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고 거대한 파란을 몰고 올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웅장한 오르간 소리가 웨딩홀의 높은 천장을 때리며 울려 퍼지는 가운데 육중한 참나무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리자 수백 개의 샹들리에가 뿜어내는 눈부신 빛이 버진 로드 입구에 선 두 사람을 스포트라이트처럼 비추었고, 하객들의 시선은 일제히 그곳으로 쏠렸다. 단상 앞에서 여유만만한 표정으로 신부를 기다리던 박민호는 입구에 선 남자가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으며 좌중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다가 이내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한윤슬은 턱시도를 완벽하게 소화해낸 강진우의 팔에 손을 올린 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앞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고, 그녀의 표정은 마치 여왕이 자신의 영토를 시찰하는 듯 당당하고 서늘했다. 박민호는 끓어오르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버진 로드 중간까지 성큼성큼 걸어나와 두 사람의 앞을 가로막았고, 그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으며 하객들은 숨을 죽인 채 이 기막힌 드라마를 지켜보았다. 그는 윤슬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채며 지금 이게 무슨 미친 짓이냐고 소리쳤지만 윤슬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잡힌 손을 뿌리쳤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지 않았음에도 또렷하게 들릴 만큼 힘있는 목소리로 하객들을 향해 이 결혼식의 주인공이 바뀌었음을 선언했고, 박민호가 어젯밤 자신의 이복동생과 벌인 추악한 행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모욕적인 언사로 그를 짓밟았다. 객석 앞줄에 앉아있던 한미나는 사색이 되어 고개를 숙였고, 윤슬의 아버지는 분노로 지팡이를 바닥에 내리찍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기에 식장은
혼란의 도가니로 변했다. 이성을 잃은 박민호가 윤슬에게 달려들며 손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강진호가 번개 같은 속도로 그의 팔목을 잡아챘고 그 악력은 건장한 성인 남성인 박민호가 비명을 지를 만큼 강력했다. 강진호는 낮지만 위압적인 목소리로 내 아내에게 손대지 말라고 경고하며 박민호를 가볍게 밀쳐냈는데 그 동작 하나하나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백은 단순히 고용된 경비원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세련되고 압도적이었다. 소란이 진정되자 강진호는 흐트러진 재킷을 가볍게 털어내고는 다시 윤슬에게 팔을 내밀었고 윤슬은 잠시 그를 응시하다가 다시 팔짱을 끼고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주례사는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으나 강진호와 윤슬은 기계적일 만큼 침착하게 혼인 서약을 주고받았고 반지를 교환하는 순간 강진호의 따뜻한 천이 윤슬의 차가운 손끝에 닿았다. 그것은 비즈니스로 맺어진 가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윤슬에게 기묘한 안정감을 주었는데 그녀는 이 남자가 단순히 돈 때문에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직감을 느꼈지만 지금은 그 생각을 깊게 할 겨를이 없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패백과 피로연까지 폭풍처럼 몰아친 후 두 사람은 윤슬이 미리 준비해둔 강남의 고급 펜트하우스로 돌아왔고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윤슬은 긴장이 풀린 듯 소파에 주저앉았다. 화려했던 웨딩드레스는 이제 거추장스러운 짐처럼 느껴졌고 그녀는 머리에 꽂혀있던 핀들을 신경질적으로 뽑아내며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어제 급하게 작성한 혼인 계약서였는데 윤슬은 피곤한 눈을 비비며 강진우에게 맞은편에 앉으라고 손짓했고 강진우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묵묵히 그녀의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앉아 서류를 훑어보았다. 윤슬은 냉정한 사업가의 말투로 돌아와 계약 조항들을 하나하나 짚어나가기 시작했는데 주된 내용은 쇼윈도 부부로서의 역할, 수행과 사생활의 철저한 분리, 그리고 1년 후에 깨끗한 이혼과 위자료 지급에 관한 것이었다. 그녀는 강진우가 자신의 침실에 들어오지 말 것과 회사 일에 간섭하지 말 것을 강조하며 만약 이를 어길 시 계약은 즉시 파기되고 위자료는 한 푼도 받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강진우는 계약서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표정 변화가 거의 없었으나 윤슬이 제시한 거액의 위자료 금액을 보고는 피식 웃음을 터뜨리며 펜을 들어 서명란에 거침없이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었다. 강진우는 서명한 계약서를 윤슬에게 밀어주며 자신도 조건이 하나 있다고 말문을 열었는데 그것은 돈이나 물질적인 보상이 아닌 서로를 완벽하게 속이기 위한 영의 지도였다. 그는 남들이 보기에 우리가 진짜 사랑해서 결혼한 것처럼 보여야 당신의 복수가 완성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사람들 앞에서는 스킨십이나 호칭을 자연스럽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슬은 그의 제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묘하게 능글맞은 그의 태도에 미간을 찌푸렸지만 박민호와 한민아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판단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조건을 수락했다. 계약이 체결된 후 윤슬은 욕실로 들어가 샤워기 물을 틀어놓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그동안 억눌러왔던 배신감과 슬픔을 씻어내려 애썼다. 반면 거실에 혼자 남겨진 강진호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주머니에서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고 그의 목소리는 방금 전까지 보여주었던 사람. 좋은 미소와는 달리 차갑고 지시적이었다. 수화기 너머의 상대방은 그를 회장님이라고 부르며 극도로 정중한 태도를 취했고 강진호는 짧고 간결하게 보고를 받으며 창밖의 야경을 응시했다. 사실 강진호는 대한민국 재계서열 1위인 SG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이자 베일에 쌓인 실질적인 오너였는데 그는 그룹 내부에 숨어든 산업 스파이와 배신자를 색출하기 위해 신분을 위장하고 잠입 수사를 하던 중이었다. 그가 경비원으로 일하던 건물은 SG그룹이 비밀리에 소유한 빌딩이었고 윤슬의 회사는 SG그룹이
인수합병을 고려 중인 대상 중 하나였기에 그녀와의 만남은 우연이면서도 필연적인 운명과도 같았다. 그는 윤슬이 겪은 배신이 자신이 찾고 있는 그룹 내부의 비리 세력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포착했고, 이 결혼을 통해 자연스럽게 그들의 심장부로 들어갈 계획을 세운 것이었다. 강진우는 전화를 끊고 테이블 위에 놓인 결혼 사진을 집어들었는데, 사진 속 윤슬은 차갑게 굳어 있었지만 그는 그녀의 눈동자 속에 숨겨진 깊은 상처와 강인함을 동시에 읽어낼 수 있었다. 그는 이 흥미롭고 위험한 여자가 자신의 계획에 어떤 변수가 될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지루하지 않은 1년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기 위해 드레스룸으로 향하며 앞으로 펼쳐질 전쟁 같은 결혼 생활을 준비했고, 어둠 속에 잠긴 그의 뒷모습은 거대한 폭풍을 품은 바다처럼 고요하고 위태로웠다. 다음 날 아침, 윤슬은 낯선 주방에서 들려오는 다그락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고, 경계심을 품은 채 거실로 나갔다가 앞치마를 두르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강진우의 모습을 보고 멈칫했다. 그는 갓 구운 토스트와 커피 향이 감도는 식탁을 차려놓고 윤슬을 발견하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를 건넸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윤슬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이것 또한 계약에 포함된 연기의 일환인지 아니면 그의 본래 성격인지 가늠할 수 없었지만, 윤슬은 묘한 위화감과 함께 가슴 한구석이 간질거리는 느낌을 받으며 식탁 의자에 앉았고, 강진우는 그런 그녀에게 간 내린 커피를 따라주었다. 하지만 평화로운 아침 식사도 잠시 윤슬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고, 발신자는 다름 아닌 회사 비서실장이었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다급하기 짝이 없었다. 박민호와 한민아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윤슬의 해임안을 상정하려 한다는 소식이었고, 윤슬의 표정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는데, 강진우는 침착하게 그녀의 재킷을 챙겨주며 자신이 데려다 주겠다고 말했고, 윤슬은 거절하려다 그의 단호한 눈빛에 눌려 결국 함께 집을 나서게 되었다. 회사 로비에 도착하자마자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어 플래시를 터뜨리며 질문을 쏟아냈고, 경비원과 결혼한 재벌가 딸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는 이미 인터넷을 도배하고 있었다. 윤슬이 당황하여 주춤거리는 사이 강진우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기자들을 향해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고, 그는 마치 경호원이자 남편으로서 완벽한 방패막이가 되어주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윤슬은 거울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실감했고, 옆에 선 남자가 단순한 방패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음을 예감했다. 신혼여행도 없이 다음 날 바로 회사로 출근한 한윤슬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직원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과 등 뒤에서 들려오는 노골적인 수군거림이었으며, 그녀가 복도를 지날 때마다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그녀의 낯선 결혼 반지를 힐끔거렸다. 디자인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상석에 앉아있던 박민호와 그 옆에 비서처럼 서있던 한민아가 묘한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고, 회의실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어 숨조차 쉬기 힘들 지경이었다. 박민호는 결제 서류를 테이블 위에 거칠게 던지며 경비원 남편 밥 챙겨주느라 지각한 거냐고 비아냥거렸지만, 윤슬은 시계를 가리키며 정시 출근임을 명확히 했고 그들의 유치한 도발에 넘어가지 않으려 애쓰며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다. 이번 회의의 주제는 다가오는 가을 시즌 컬렉션의 메인 테마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였는데, 박민호는 대놓고 윤슬의 기획안을 무시하며 그녀의 감각이 떨어졌다고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그는 윤슬이 제안한 고급스러운 미니멀리즘 컨셉을 지루하고 낡은 것이라고 폄하하면서 한민아가 가져온 화려하고 자극적인 디자인을 치켜세웠고, 이는 명백히 윤슬의 사기를 꺾고 회사 내 입지를 좁히려는 의도적인 괴롭힘이었다. 다른 임원들은 박민호의 눈치를 보느라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고, 윤슬은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어
자신의 프로젝트가 난도질 당하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으나 그녀의 눈빛만은 결코 꺾이지 않은 채 그들을 응시하고 있었다. 회의가 끝날 무렵 박민호는 윤슬에게 추가적인 업무 지시를 내렸는데 그것은 기존의 거래처가 아닌 새로운 원단 공급 업체를 일주일 안에 발굴해 계약을 체결해 오라는 터무니없는 요구였으며 이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이었다. 업계의 주요 원단 업체들은 이미 박민호의 입김이 닿아 있어 윤슬과의 거래를 기피하는 상황이었고 이를 모를 리 없는 그가 이런 지시를 내린 것은 그녀가 실패하는 모습을 주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무능함을 증명하려는 속셈이었다. 윤슬은 입술을 깨물며 알겠다고 대답하고 회의실을 나섰지만 막막함에 가슴이 답답해져 왔고 복도 끝에서 마주친 한민아는 언니가 경비원이랑 살더니 수준이 많이 떨어졌다며 킬킬거리고 사라졌다. 점심시간이 되자 윤슬은 식사도 거른 채 사무실에 틀어박혀 전화기를 붙들고 이곳저곳에 연락을 돌렸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재고가 없다거나 일정이 맞지 않는다는 차가운 거절뿐이었다. 머리를 감싸쥐고 한숨을 내쉬던 그때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강진우가 한 손에 도시락 가방을 들고 들어왔는데 그는 마치 이곳이 제 집 안방인 양 자연스럽게 들어와 소파 테이블에 도시락을 펼치기 시작했다. 윤슬은 당황하여 여긴 회사라며 그를 내보내려 했지만 강진우는 아내 밥 챙기는 게 남편의 의무라며 능청스럽게 대꾸하고는 따뜻한 국과 반찬들을 정갈하게 차려놓고 젓가락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강진우가 싸운 도시락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집밥이었고 윤슬은 밥 생각이 없다면서도 한술 뜨는 순간 입안 가득 퍼지는 따뜻한 온기에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다. 강진우는 윤슬이 밥을 먹는 동안 묵묵히 그녀의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을 곁눈질로 훑어보았는데 그 짧은 순간 그의 눈동자는 매섭게 빛나며 서류에 적힌 원단 업체들의 이름과 박민호가 지시한 불합리한 조건들을 머릿속에 입력했다. 그는 윤슬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묻지 않았지만 그녀의 지친 어깨와 책상 위에 난잡한 메모들만으로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고 속으로 차가운 분노를 삼키며 미소를 지어 보였다. 윤슬이 다시 업무에 복귀하자 강진우는 조용히 사무실을 빠져나와 비상구 계단으로 향했고 주머니에서 보안이 철저히 유지되는 업무용 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방금 전 윤슬 앞에서 보여주었던 다정한 남편의 톤이 아니라 거대 기업을 움직이는 냉혹한 오너의 목소리로 돌변해 있었으며 그는 수화기 너머의 상대에게 특정 원단 업체들의 리스트를 불러주며 당장 그들의 자금줄을 조이거나 매입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상대방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강진우의 서슬 퍼런 명령에 즉각 실행하겠다고 복명했고 강진우는 전화를 끊으며 난간 너머로 보이는 도심의 풍경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강진우의 비밀스러운 지시가 떨어진 지 불과 3시간도 지나지 않아 윤슬의 사무실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고 수화기를 든 윤슬의 표정은 점차 놀라움과 의아함으로 변해갔다. 오전까지만 해도 쌀쌀맞게 전화를 끊어버리던 원단 업체의 대표들이 줄지어 전화를 걸어와 갑자기 스케줄 조정이 가능해졌다거나 최상급 원단을 헐값에 제공하겠다는 믿기 힘든 제안들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윤슬은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기회를 놓칠 수 없어 빠르게 계약 일정을 잡았고 퇴근 시간이 다가올 무렵에는 박민호가 내준 불가능한 미션을 완벽하게 해결해낸 상태였다. 박민호는 윤슬이 가져온 계약서들을 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찌푸렸고 펜을 집어 던질 듯이 굴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소리를 질렀지만 윤슬은 그저 운이 좋았다며 담담하게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그녀는 박민호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며 오랜만에 통쾌함을 느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 기적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회사를 나서며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는 강진우를 발견한 윤슬은 그에게 달려가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그가 그저 평범한 경비원 출신이라는 사실을 상기하고는 입을 다물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강진우는 윤슬의 표정이 한결 밝아진 것을 눈치채고 오늘 좋은 일이 있었냐고 넌지시 물었고, 윤슬은 망설이다가 회사에서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있었는데 기적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털어놓았다. 강진우는 운전대를 잡은 손으로 리듬을 타며 당신이 실력이 좋아서 그런 것이지 기적이 아니라며 그녀를 치켜세웠고, 윤슬은 그의 말에 묘한 위로를 받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강진우가 이 모든 일을 꾸몄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지만 그와 함께 있으면 꼬여있던 일들이 술술 풀리는 것 같은 기분에 그에 대한 경계심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강진우는 서재가 아닌 거실 소파에 앉아 윤슬이 가져온 디자인 시안들을 슬쩍 들여다보았는데 디자인을 전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안목은 날카롭고 정확했다. 그는 지나가는 말로 색감이 너무 어두운 것 같으니 조금 더 밝은 톤을 섞어보는 게 어떻겠냐고 조언했고, 윤슬은 처음에는 비전문가의 참견이라 여겨 무시하려 했으나 다시 시안을 살펴보니 그의 말이 전곡을 찌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놀란 눈으로 강진우를 바라보며 미술을 배운 적이 있냐고 물었지만 강진우는 그저 어깨 너머로 본 게 전부라며 웃어넘기고는 화제를 돌려 야식을 만들어주겠다고 주방으로 향했다. 주방에서 들려오는 도마 소리와 찌개 끓는 냄새는 넓고 삭막했던 펜트하우스를 사람 사는 온기로 가득 채웠고, 윤슬은 식탁에 턱을 괴고 요리에 열중하는 강진우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동안 그녀가 만났던 남자들은 모두 그녀의 배경이나 능력을 이용하려 했거나 가부장적인 태도로 그녀를 억누르려 했지만 강진우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면서 묵묵히 곁을 지켜주고 있었다. 윤슬은 이 남자가 정말로 돈만 보고 자신과 결혼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혼란스러웠지만 지금 이 순간 느껴지는 평온함이 거짓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랐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까지 깔끔하게 끝낸 강진우는 젖은 손을 닦으며 윤슬에게 내일은 자신이 비번이니 회사까지 태워주겠다고 제안했고, 윤슬은 평소 같으면 기색에 맡겼을 일을 굳이 거절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침실로 들어가기 전 강진우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는데 그 짧은 한마디에 담긴 진심을 읽은 강진우의 표정이 잠시 부드럽게 풀렸다. 그는 윤슬이 방문을 닫고 사라지자마자 다시 냉철한 사업가의 눈빛으로 돌아와 태블릿 PC를 켜고 오늘 확보한 박민호의 비자금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강진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박민호는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유령 회사를 설립하고 그 돈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었으며 한민아 역시 그 과정에 깊이 개입되어 있다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었다. 강진우는 이 증거들을 당장 터뜨릴 수도 있었지만 윤슬이 스스로의 힘으로 그들을 넘어설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주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을 파멸시키기 위해 때를 기다리기로 했다. 그는 화면 속 박민호의 사진 위에 붉은색 X표시를 그으며 조용히 중얼거렸는데 감히 내 여자를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곧 알게 될 것이라는 섬뜩한 경고였다. 다음날 아침 출근길 엘리베이터 안에서 윤슬은 강진우의 넥타이가 삐뚤어진 것을 보고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바로잡아 주었고, 강진우는 잠시 숨을 멈추고 그녀의 손길을 받아들였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이전과는 다르게 미묘한 긴장감과 설렘을 동반하고 있었고, 밀폐된 공간에서 느껴지는 서로의 숨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왔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로비에 들어선 순간 직원들의 시선이 쏟아졌지만 윤슬은 더 이상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강진우의 팔을 자연스럽게 잡으며 당당하게 걸어 나갔고, 강진우 역시 그녀의 보폭에 맞춰 걸으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가을바람이 제법 쌀쌀해진 어느 날, 저녁 한윤슬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금박으로 장식된 화려한 초대장 한 장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상류층 사교계의 연례 행사이자
재벌가들의 위세를 과시하는 자선 경매 갈라 파티의 초대장이었다. 발신인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윤슬은 봉투에서 풍기는 짙은 향수 냄새와 노골적인 조롱이 담긴 문구를 보자마자 이것이 한민아와 박민호가 파놓은 함정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들은 윤슬이 경비원 출신 남편을 데리고 나타나 망신을 당하거나 혹은 불참하여 겁쟁이라는 오명을 쓰기를 기대하며 낄낄거리고 있을 것이 분명했기에 윤슬은 초대장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려 했다. 하지만 그때 언제 들어왔는지 곁에 다가온 강진우가 그녀의 손목을 부드럽게 잡으며 피하는 것은 당신 스타일이 아니지 않냐고 나지막이 물었고 그의 눈빛은 도망치지 말고 정면으로 맞서라고 말하고 있었다. 강진우의 설득에 못 이겨 참석을 결정했지만 윤슬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는데 그녀는 자신이야 어떤 수모를 당해도 상관없었지만 죄 없는 강진우가 상류층들의 먹잇감이 되어 조리돌림당하는 꼴은 참아볼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파티 당일 윤슬은 평소 거래하던 최고급 부티크에서 가장 절제되면서도 기품 있는 드레스를 골랐고 강진우를 위해서는 특별히 이탈리아 장인이 만든 맞춤 턱시도를 준비했다. 피팅룸에서 걸어나온 강진우는 며칠 전 결혼식 때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완벽한 모습이었는데 그의 넓은 어깨와 긴 다리는 슈트의 핏을 예술적으로 살려냈고 머리를 넘겨 드러난 이마와 짙은 눈썹은 귀족적인 남성미를 물씬 풍기고 있었다. 윤슬은 그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오늘 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절대 귀담아 듣지 말고 내 옆에만 딱 붙어 있으라고 신신당부했고 강진우는 걱정 말라는 듯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등에 가볍게 키스했다. 호텔 연회장은 이미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과 연예인들로 붐비고 있었고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쏟아지는 화려한 조명과 카메라 플래시 세례는 윤슬의 시야를 잠시 멀게 만들었다. 윤슬이 강진우의 팔짱을 끼고 레드카펫을 밟자 장내는 순간적으로 웅성거림에 휩싸였고 사람들은 부채로 입을 가리며 곁눈질로 그들을 훑어보았는데 그 시선 속에는 호기심보다는 경멸과 비웃음이 더 많이 담겨 있었다. 저 사람이 바로 그 경비원이라며 수군대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강진우는 마치 이런 시선에 익숙한 사람처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고개를 꼿꼿이 세운 채 윤슬을 에스코트했다. 그의 당당한 태도에 오히려 당황한 것은 하객들이었고 몇몇 부인들은 강진우의 수려한 외모에 홀린 듯 시선을 떼지 못하며 저런 남자가 경비원이었다니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연회장 중앙에서는 박민호와 한민아가 샴페인 잔을 들고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었는데 그들은 윤슬과 강진우가 나타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가와 과장된 몸짓으로 아는 척을 했다. 박민호는 강진우의 턱시도 라펠을 검지로 툭툭 건드리며 옷이 날개라더니 제법 그럴싸해 보인다며 비꼬았고 한민아는 옆에서 깔깔거리지며 대여료가 꽤 비쌌을 텐데 언니가 무리한 것 아니냐고 거들었다. 주변에 있던 박민호의 추종자들도 합세하여 강진우에게 경비원 시절 무용담이나 들려달라거나 여기 보안 요원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점검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둥 모욕적인 농담을 던졌다. 윤슬의 얼굴이 분노로 차갑게 굳어지며 반박하려던 찰나 강진우가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제지했고 그는 박민호를 향해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강진우는 박민호가 들고 있는 와인잔을 지그시 바라보며 지금 마시고 있는 샴페인이 돔 페리뇽 빈티지인 것 같은데 보관 상태가 좋지 않아 산미가 너무 튀는 것 같지 않냐고 담담하게 지적했다. 박민호는 갑작스러운 와인 이야기에 당황하며 이게 얼마나 비싼 술인지 네가 알기나 하냐고 쏘아붙였지만 강진우는 굴하지 않고 이 샴페인은 칠링 온도가 섭씨 8도에서 10도 사이일 때 가장 완벽한 향을 내는데 지금은 과하게 차가워서 본연의 부캐가 죽어버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덧붙여서 소믈리에를 불러 온도를 체크해보라고 정중하게 권유했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호기심에 소믈리에를 부르자 강진우의 말대로 온도가 너무 낮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좌중은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단순히 몸쓰는 일이나 했을 거라 여겼던 남자가 보여준 섬세한 미각과 지식에 사람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박민호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본전이라도 찾겠다는 심산으로 이번에는 벽에 걸려있던 추상화를 가리키며 저 그림의 가치에 대해 논해보자고 강진우를 몰아세웠다. 그 그림은 현대 미술계의 거장이 그린 난해한 작품으로 전문가들도 쉽게 해석하기 어려운 것이었기에 박민호는 강진우가 꿀먹은 벙어리가 될 것이라 확신했다. 그러나 강진우는 그림 앞으로 천천히 걸어가 잠시 감상하더니 유창한 불어를 섞어가며 화가의 초기 화풍과 이 작품이 가지는 과도기적 의미 그리고 붓터치에 담긴 작가의 고뇌를 시적으로 풀어냈다. 그의 해설은 큐레이터의 설명보다 훨씬 깊이 있고 통찰력이 넘쳤으며 곁에서 듣고 있던 유명 갤러리 관장이 감탄사를 연발하며 명함을 건넬 정도였다. 윤슬은 멍하니 남편의 옆 얼굴을 바라보았는데 매일 아침 앞치마를 두르고 된장찌개를 끓이던 그 남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설고도 경이로운 모습이었다. 그녀는 강진우가 단순히 똑똑한 것을 넘어서서 태생적으로 상류층의 문화를 체득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것은 하루아침에 벼락치기로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다. 박민호와 한민아는 완전히 기가 눌려 입도 뻥끗하지 못한 채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표정으로 서 있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조롱이 아닌 경이로움과 존경으로 바뀌어 강진우를 향하고 있었다. 강진우는 윤슬에게 윙크를 보내며 이제 그만 자리를 옮기자고 속삭였고 윤슬은 몽롱한 기분으로 그의 팔에 이끌려 테라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왔는데 테라스로 나가던 중 재계의 거물이자 SG그룹의 원로 이사인 최 회장이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었다. 최 회장은 강진우의 할아버지 때부터 그룹을 지켜온 충신으로 강진우의 얼굴을 모를 리 없는 인물이었기에 강진우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최 회장은 강진우를 보자마자 걸음을 멈추고 안경을 고쳤으며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고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말하려 했다. 강진우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여 얼굴을 가리려 했으나 이미 최 회장의 시선은 그를 포착한 뒤였고 윤슬은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을 감지하고 의아한 표정으로 강진우와 최 회장을 번갈아 보았다. 최 회장이 한 걸음 다가오며 혹시 강 본부장 아니냐고 물으려던 찰나 강진우가 기지를 발휘하여 재킷 안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입을 막으며 심하게 기침을 하는 신용을 했다. 그는 기침 소리에 묻혀 최 회장의 말을 끊어버렸고 윤슬은 놀라서 그의 등을 두드려주며 괜찮냐고 물었다. 최 회장은 강진우가 기침하며 몸을 돌리는 바람에 얼굴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비슷한 사람을 본 것 같다는 의구심을 완전히 거두지는 못한 눈치였다. 강진우는 윤슬에게 공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으니 잠시 나가서 바람 좀 쐬자고 재촉하며 최 회장의 시야에서 빠르게 벗어났고 등 뒤에서는 최 회장이 수행비서에게 무언가 지시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호텔을 빠져나와 발렛 파킹된 차에 오르고 나서야 강진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윤슬은 운전석에 앉은 강진우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아까 그 회장님이 당신을 아는 것 같았는데 도대체 정체가 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그녀는 오늘 보여준 와인 지식이나 그림에 대한 안목, 그리고 불어 실력까지 모든 것이 평범한 경비원이라고 하기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따져 물었다. 강진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예전에 모시던 회장님 댁에서 집사로 일한 적이 있어서 어깨너머로 배운 것뿐이라고 둘러댔지만 윤슬의 눈초리는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윤슬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남편에 대해 자신이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그녀는 강진우가 자신을 도와주기 위해 나타난 구원자인지
아니면 자신조차 모르는 더 큰 비밀을 품고 있는 위험한 인물인지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에게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한편 강진우는 백미러를 통해 따라오는 차량이 없는지 수시로 확인하며 오늘 밤의 일이 SG그룹 내의 적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노출시키는 도화선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다. 최 회장이 눈치가 빠른 사람이니 조만간 뒷조사를 시작할 것이 분명했고 강진우에게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한 두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기 전 거실에서 잠시 마주섰는데 윤슬은 강진우의 옷깃을 정리해주며 오늘 고마웠다는 말을 건넸다. 그녀는 당신 덕분에 기죽지 않았고 박민호의 콧대를 꺾어줘서 속이 시원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강진우는 그런 그녀를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윤슬이 자신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었을 때 느낄 배신감과 충격을 걱정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진실을 말할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푹 쉬라고 말할 뿐이었다. 윤슬은 방으로 들어가면서도 문틈으로 강진우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보았고 그 넓은 등 뒤에 짊어진 무게가 무엇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어 가슴이 아려왔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한 윤슬은 회사 로비에서부터 직원들의 달라진 태도를 체감할 수 있었는데 어젯밤 파티에서의 일화가 벌써 소문이 났는지 여직원들이 모여서 강진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개 중에는 강진우가 숨겨진 재벌 3세가 아니냐는 둥, 외국에서 살다 온 엘리트라는 둥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었고 윤슬은 그런 소문들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며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박민호가 굳은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는 어젯밤의 굴욕을 만회하려는 듯 책상을 내리치며 당장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감사를 받으라고 소리쳤다. 그는 윤슬이 원단업체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부정을 저질렀다는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다며 억지를 부렸고 윤슬은 기가 막혀서 헛웃음을 터뜨렸다. 박민호는 윤슬의 PC와 서류들을 압수하라고 보안팀에 지시했고 윤슬이 반발하려 하자 한민아가 들어와서 언니 남편이 전직 경비원이라서 보안 쪽 사람들을 매수하기 쉬웠을 거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쳤다. 그들은 어떻게든 윤슬과 강진우를 엮어서 범죄자로 몰아가려는 계획을 세운 것이 분명했고 이번에는 단순히 괴롭히는 수준을 넘어서서 법적인 문제로 비화시키려는 악랄한 의도를 드러내고 있었다. 윤슬은 억울함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이미 감사팀 직원들이 들이닥쳐 그녀의 물건들을 박스에 담기 시작했고 그녀는 무력하게 자신의 자리가 털리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 그 시각 강진우는 낡은 트럭을 몰고 교회의 한 폐공장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그곳은 그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비밀 정보팀의 아지트였다. 그는 어젯밤 최 회장의 반응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그룹 내부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긴급 회의를 소집한 것이었다. 어두컴컴한 컨테이너 박스 안에는 최첨단 컴퓨터 장비들이 즐비했고 서너 명의 요원들이 모니터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다. 요원 중 한 명이 강진우에게 다가와 SG그룹 감사팀이 한윤슬 이사의 뒷조사를 시작했다는 첩보를 보고했고 강진우의 눈빛은 순식간에 매섭게 변했다. 그는 박민호가 선을 넘었다는 것을 직감하고 이제는 방어가 아니라 공격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임을 깨달으며 주먹을 꽉 쥐었다. 검찰과 경찰 합동수사팀이 회사 로비에 들이닥친 것은 점심시간이 막 끝날 무렵이었는데 그들의 등장만으로도 회사는 쑥대밭이 되었고 직원들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수군거렸다. 수사관들은 영장을 제시하며 한윤슬 이사의 집무실을 봉쇄하고 모든 서류와 전산 자료를 압수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단순한 사내 감사가 아니라 본격적인 형사사건으로 비화되었음을 의미했다. 박민호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수사관들을 안내했고 한민아는 마치 정의의 사도가 된 양 거들먹거리며 윤슬이 빼돌린 회사 기밀이 경쟁사로 넘어갔다는 거짓 진술을 쏟아냈다. 윤슬은 책상 앞에 꼿꼿이 앉아
이 난장판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당장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불안감을 억누르고 있었다. 그녀가 걱정하는 것은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연락이 두절된 강진우였는데 아침부터 그의 휴대전화가 꺼져 있다는 사실이 불길한 예감을 증폭시키고 있었다. 그때 수사팀장이 윤슬에게 다가와 남편인 강진우 씨가 산업기술 유출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했다. 윤슬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게 무슨 소리냐고 따져 물었지만 팀장은 강진우의 개인 사물함과 자택에서 회사의 핵심 설계 도면이 담긴 USB와 거액의 입금 내역이 발견되었다고 통보했다. 그것은 명백한 조작이자 함정이었지만 수사기관은 이미 박민호가 심어놓은 증거들에 넘어가 강진우를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었고 윤슬을 공범으로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윤슬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현기증을 느꼈지만 여기서 쓰러지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생각에 입술을 피가 맺히도록 깨물며 정신을 다잡았고 변호사를 부르겠다고 차갑게 응수했다. 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강진우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는데 쇠창살 너머로 들려오는 취객들의 고함 소리와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의 표정은 명상에 잠긴 수도승처럼 평온했다. 그는 박민호가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 이렇게까지 저급하고 노골적인 수단을 쓸 줄은 예상했지만 오히려 그들의 조급함이 스스로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최고의 법무법인 팀을 불러 이 유치장을 나갈 수 있었고 경찰서장조차 깍듯이 모시게 만들 수 있었지만 그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윤슬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보고 싶었고 그녀가 자신을 믿어줄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등을 돌릴지 확인하고 싶은 잔인한 호기심과 기대를 동시에 품고 있었다. 접견실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는데 윤슬은 수의를 입은 강진우의 모습을 보자마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강진우는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까칠해진 얼굴로 윤슬을 바라보며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꺼냈지만 윤슬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녀는 떨리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나는 당신을 믿는다고 말했고 그 증거들이 모두 조작된 것임을 알고 있으니 기죽지 말라고 오히려 그를 위로했다. 강진우는 윤슬의 눈동자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읽었고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은 평생 계산과 이익 속에서만 살아온 그가 처음으로 느껴보는 순수한 감동이었다. 윤슬은 경찰서를 나오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지만 피하지 않고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남편의 결백을 주장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그녀는 자신의 전 재산과 회사 지분 전량을 담보로 걸어서라도 강진우의 무죄를 입증할 것이며 만약 그가 유죄라면 자신도 경영 일선에서 영원히 물러나겠다는 폭탄 선언을 했다. 이 발언은 실시간 뉴스로 타전되어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고 박민호와 한민아는 그녀가 미쳤다며 비웃었지만 여론은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건비운의 재벌녀에게 동정표를 던지기 시작했다. 윤슬은 뒤이어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대표 변호사를 직접 찾아가 무릎을 꿇다시피 하며 변호를 의뢰했고 그녀의 간절함과 거액의 수임료에 움직인 로펌은 즉각적인 대응에 착수했다. 그날 밤 유치장에 홀로 남은 강진우는 뉴스를 통해 윤슬의 인터뷰를 접하고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는데 그녀가 자신의 인생을 걸고 보잘것없는 경비원을 지키려 했다는 사실이 그의 심장을 강타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윤슬을 시험했다는 사실에 깊은 자괴감을 느꼈고 이제는 더 이상 장난을 칠 때가 아니라고 결심했다. 그는 낡은 운동화 밑창에 숨겨두었던 초소형 통신기기를 꺼내 조용히 작동시켰고 짧고 굵은 암호 메시지를 송출했다. 그것은 SG그룹 그림자 부대에게 보내는
총공격 명령이자 잠자고 있던 사자가 깨어났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고, 이제 박민호와 그 일당에게 남은 것은 처절한 파멸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기적적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강진우는 불구속 상태로 풀려나게 되었는데, 경찰서 정문 앞에는 윤슬이 두부를 들고 서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강진우는 윤슬을 보자마자 달려가 그녀를 품에 꽉 껴안았고, 윤슬은 그의 품에 얼굴을 묻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강진우는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이며 이제 다 괜찮다고 속삭였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매섭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윤슬을 차에 태워 집으로 보내며 자신은 잠시 처리할 일이 있다고 둘러댔는데, 윤슬은 불안해했지만 그를 믿기로 했기에 잡지 않고 보내주었다. 강진우가 향한 곳은 교회의 안전 가옥이었고, 그곳에는 SG그룹의 핵심 임원들과 비서실장이 도열한 채 고개를 숙이고 주군을 기다리고 있었다. 안전 가옥의 회의실에 들어선 강진우는 낡은 점퍼를 벗어던지고 비서실장이 건네준 최고급 맞춤 슈트로 갈아입었는데, 옷을 갈아입는 동작 하나하나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주변 공기마저 무겁게 짓눌렀다. 비서실장 김전무는 떨리는 목소리로 회장님 복귀를 환영한다고 말하며 박민호 일가의 비리 자료와 불법 자금 추적 내역이 담긴 태블릿 PC를 건넸다. 강진우는 자료를 빠르게 훑어보며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를 띄었는데, 그 자료에는 박민호가 윤슬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경찰 간부를 매수한 정황과 한민아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세탁한 증거들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강진우는 김전무에게 내일 열릴 SG그룹 계열사 통합주주총회 준비 상황을 물었고, 김전무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다고 보고했다. 한편 집으로 돌아온 윤슬은 긴장이 풀려 몸살 기운을 느끼며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머릿속은 복잡하기 그지없었는데, 강진우가 풀려난 것은 다행이었지만 앞으로 닥칠 재판과 회사 내의 압박을 어떻게 견디어야 할지 막막했기 때문이었다. 그때 휴대폰으로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가 걸려왔고, 전화를 받자 변조된 목소리가 흘러나와 내일 주주총회에 반드시 참석하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 끊어졌다. 윤슬은 이것이 박민호의 또 다른 계략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인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웠지만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면 정면으로 부딪히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아픈 몸을 일으켜 옷장을 열고 가장 전투적이고 화려한 정장을 골라 꺼내놓으며 내일이 자신의 경영자 인생에서 마지막 날이 될지라도 비굴하게 물러서지는 않겠다고 다짐했다. 같은 시각 박민호는 고급 룸살롱에서 축배를 들며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는데, 그는 내일 주주총회에서 윤슬을 해임하고 회사를 완전히 장악할 생각에 들떠 있었다. 그는 한민아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이제 우리가 이 회사의 주인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큰소리쳤고, 아부하는 임원들은 그에게 술잔을 권하며 딸랑거렸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탄 배가 거대한 폭풍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 폭풍의 눈이 바로 그들이 비웃던 경비원 강진우라는 사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강진우는 그 시각 자신의 집무실에서 창밖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내일 아침이 밝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의 손에는 윤슬과 찍은 결혼사진이 들려 있었다. 강진우는 사진 속 윤슬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나지막이 독백을 뱉었는데, 내 여자를 울린 대가가 얼마나 비싼지 똑똑히 가르쳐주겠다는 서늘한 다짐이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주주총회장에 경찰청장과 검찰총장을 대동하라고 지시했고, 언론사들에게도 엠바고를 걸어 내일 오전 10시를 기해 모든 비리 자료를 터뜨릴 수 있도록 준비시켰다. 밤이 깊어갈수록 도시는 고요해졌지만 그것은 거대한 해일이 덮치기 직전의 불길한 정적과도 같았고, 운명의 시간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다. 윤슬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거실로 나와 물을 마셨는데 현관문이 열리며 강진우가 들어왔다. 강진우는
피곤해 보이는 윤슬을 발견하고 다가가 따뜻하게 안아주며 왜 아직 안 자고 있냐고 물었고, 윤슬은 당신이 걱정돼서 잠이 안 온다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강진우는 그녀의 이마에 키스하며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테니 아무 걱정 말고 나만 믿으라고 안심시켰다. 윤슬은 그의 말에서 알 수 없는 확신과 힘을 느꼈고 왠지 모르게 내일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에 젖어들었다. 그녀는 강진우의 품에서 잠시 눈을 감고 그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었는데 규칙적이고 강하게 뛰는 그 소리가 자장가처럼 그녀의 불안을 잠재워 주었다. 강진우는 품에 잠든 윤슬을 안고 침실로 들어가 눕혀주고는 한참 동안 그녀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방을 나갔다. 다음날 아침 SG그룹 본사 대강당은 주주총회 참석자들과 기자들로 디딜 틈이 없었는데 이번 총회는 계열사 합병 이슈와 맞물려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었다. 박민호와 한민아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단상 중앙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고 윤슬은 창백하지만 결연한 표정으로 말석에 앉아 그들을 노려보았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박민호 측 인사가 일어나 윤슬의 해임안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했고 박민호는 마이크를 잡고 윤슬이 남편과 공모하여 회사의 기밀을 유출하고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맹비난했다. 주주들은 웅성거거리며 윤슬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쏘아댔고 윤슬이 발언권을 얻어 해명하려 했지만 박민호는 그녀의 마이크를 꺼버리며 발언 기회조차 박탈해버렸다. 분위기가 박민호의 압승으로 흘러가던 그때 회의장 입구 쪽에서 웅장한 팡파르가 울려 퍼지지는 않았지만 그보다 더 압도적인 침묵이 순식간에 장내를 덮쳤다. 육중한 문이 열리고 수십 명의 경호원들이 도열한 가운데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는데 그는 완벽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최고급 이탈리아 슈트를 입고 있었으며 그 뒤를 따르는 수행원들의 규모는 일국의 대통령을 방불케 했다. 사람들은 그 남자의 얼굴을 확인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그는 바로 며칠 전까지 낡은 유니폼을 입고 건물을 순찰하던 경비원 강진우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에서 경비원의 흔적은 티끌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절대 권력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오라가 온몸을 휘감고 있었다. 단상에 앉아있던 박민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삿대질을 하며 네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오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강진우는 그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단상 중앙으로 걸어갔다. 경호원들이 박민호의 앞을 가로막아 그를 제지했고 강진우는 단상 중앙에 놓인 의장석 마이크를 잡고 좌중을 둘러보았다. 윤슬은 너무나 놀라 숨을 멈춘 채 그를 바라보았고 강진우는 그녀와 시선이 마주치자 찰나의 순간 따뜻한 눈빛을 보냈지만 이내 차가운 제왕의 눈빛으로 돌아와 입을 열었다. 그의 첫마디는 장내를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기에 충분했는데 그는 자신을 SG그룹의 최대 주주이자 신임 회장인 강진우라고 소개했다. 강진우의 선언에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기자들은 미친 듯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속보를 전송하기 바빴다. 박민호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고 한민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틀어막았으며 윤슬은 멍하니 그를 바라보며 꿈을 꾸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강진우는 뒤이어 대형 스크린에 박민호와 한민아의 횡령 증거와 범죄 사실들을 띄우며 그들을 공개 처형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그들이 조작한 증거들과 불법 자금 흐름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검찰 수사관들이 회의장에 진입하여 박민호와 한민에게 수갑을 채웠다. 강진우는 끌려나가는 박민호를 향해 내 아내를 건드린 죄는 법의 심판보다 더 가혹할 것이라고 나직이 경고했고 박민호는 절규하며 끌려나갔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강진우는 단상에서 내려와 멍하니 서 있는 윤슬에게 다가갔는데 회의장에 있던 수백 명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윤슬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강진우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늦게 말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윤슬은 배신감과 안도감 그리고 놀라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고 눈빛은 진실했다. 강진우는 윤슬의 손을 잡고 높이 들어 올리며 그녀가야말로 SG그룹의 진정한 안주인이라고 선언했고 주주들과 임원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며 새로운 권력의 탄생을 축하했다. 하지만 윤슬의 마음속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의문과 감정의 앙금이 남아있었고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속에서도 그녀는 온전히 웃을 수 없었다. 주주총회장이 아수라장이 된 가운데 강진우는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와 기자들의 질문 공세로부터 윤슬을 보호하기 위해 경호원들에게 길을 트라고 눈짓했고 그들은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인파를 갈라놓았다. 윤슬은 아직 충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 채 창백한 얼굴로 강진우의 팔에 이끌려 회의장을 빠져나왔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허공을 걷는 듯 위태로웠고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려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외부의 소음이 차단되자 좁은 공간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고 강진우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살피려 했으나 윤슬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그와의 거리를 벌렸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안도감 대신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경계심과 깊은 배신감이 서려 있었고 강진우는 뻗으려던 손을 멈칫하며 허공에서 거두어 들일 수밖에 없었다.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 집무실은 그동안 비워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지 하나 없이 완벽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통유리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는 압도적인 전망을 자랑하고 있었다. 윤슬은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에 앉는 대신 창가에 서서 등 뒤에 남자를 외면했고 강진우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조심스럽게 그녀의 등 뒤로 다가와 입을 열었다. 그는 처음부터 속일 의도는 없었으며 내부의 적을 찾기 위해 신분을 위장했던 것이고 당신을 만난 것은 철저한 우연이었다고 해명하려 했지만 그 말들은 오히려 윤슬의 상처를 더욱 깊게 파고들 뿐이었다. 윤슬은 천천히 몸을 돌려 강진우를 똑바로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입가에는 자조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윤슬은 떨리는 목소리로 당신은 내가 바보 같았겠다고 말하며 내가 쥐꼬리만한 월급을 모아 당신 양복을 사주고 내 회사와 명예를 걸고 당신을 변호할 때 속으로 얼마나 비웃었냐고 물었다. 그녀는 자신이 보호하려던 남자가 사실은 자신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가지고 놀 수 있는 거대한 권력자였다는 사실에 비참함을 느꼈고 그동안 나누었던 마음과 신뢰가 모두 거짓된 연극처럼 느껴져 견딜 수가 없었다. 강진우는 다급하게 그녀의 어깨를 잡으며 당신이 나를 위해 희생하려 했던 그 마음이 나를 변화시켰고 사랑하게 만들었다고 진심을 토로했지만 윤슬은 그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의 정직함이었고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기만당했다는 사실은 그 어떤 위로로도 덮어질 수 없는 상처였다.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검 조사실에 구금된 박민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신만만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패배자만이 남아있었다. 검사들은 강진우 회장이 직접 제출한 방대한 증거 자료들을 내밀며 그를 압박했고 박민호는 변호사를 부르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그의 편에 서려는 법무법인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었다. 강진우의 지시로 SG그룹 법무팀이 총동원되어 박민호의 여죄를 낱낱이 파헤치고 있었고 그가 숨겨둔 차명 계좌와 불법 거래 내역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엮여나오자 그는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을 건드렸음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한민아 역시 공범으로 지목되어 옆방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그녀는 모든 죄를 박민호에게 뒤집어 씌우려 발악하고 있었으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이었다. 윤슬의 본가인 한씨 집안 역시 초상집 분위기였는데 윤슬의 아버지는 딸이
재벌 총수의 부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기는커녕 사색이 되어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그는 그동안 윤수를 구박하고 박민호 편에 서서 딸을 몰아세웠던 자신의 과오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을 직감했고 혹시라도 강진우가 보복을 가할까봐 두려움에 떨었다. 그는 염치불구하고 윤슬에게 전화를 걸어 화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수화기 너머에서는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기계음만 들려올 뿐이었고 그는 자신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제 손으로 내쫓았음을 깨닫고 땅을 치며 후회했다. 세상의 인심은 냉정해서 어제까지만 해도 박민호에게 줄을 섰던 친척들과 지인들은 이제 윤슬에게 아부하기 위해 선물을 보내느라 바빴지만 그 모든 것은 윤슬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다시 회장실로 돌아와 윤슬은 강진우에게 당분간 떨어져 지내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강진우는 충격을 받은 듯 굳어버렸지만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반박할 수 없었다. 윤슬은 내가 사랑했던 사람은 돈 없고 백 없어도 당당하고 따뜻했던 경비원 강진우지. 대한민국 재계를 쥐락펴락하는 회장 강진우가 아니라고 말하며 짐을 챙겨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강진우는 그녀를 잡고 싶었지만 지금 억지로 그녀를 붙잡아 둔다면 영영 마음이 떠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주먹을 꽉 쥐고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 그는 집은 당신이 편하게 쓰라고 말하며 자신이 호텔로 나가겠다고 제안했지만 윤슬은 고개를 저으며 자신의 작은 오피스텔로 돌아가겠다고 고집을 피웠고 결국 두 사람은 결혼 후 처음으로 각자의 공간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홀로 텅 빈 펜트하우스에 남겨진 강진우는 넓은 거실을 서성이며 견딜 수 없는 공허함에 시달렸는데 수조 원의 자산을 가진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남자가 된 기분이었다. 그는 냉장고 문을 열어 윤슬이 즐겨 먹던 반찬들을 바라보다가 문득 자신이 가진 권력과 돈이 그녀의 마음을 여는 데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일정 중 꼭 필요한 회의를 제외한 모든 스케줄을 취소하라고 지시했고 비서실장이 당황하며 이유를 묻자 아내를 되찾는 일이 회사 경영보다 더 시급한 위기 상황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이제 회장 강진우가 아닌 인간 강진우로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며칠 뒤 윤슬은 회사에 출근했지만 분위기는 예전과 180도, 80도 달라져 있었는데 직원들은 그녀를 보면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고 복도에서는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홍해가 갈라지듯 길이 열렸다. 예전에는 그녀를 무시하던 임원들이 결제 서류를 들고 와 굽신거렸고 그녀의 말 한마디는 법보다 더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고 있었지만 윤슬은 이런 상황이 불편하고 거북하기만 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지 남편의 후광으로 호가호위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었기에 이런 과도한 대우는 오히려 그녀의 자존심을 상처 입혔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녀는 도망치듯 사무실을 빠져나와 회사 근처의 작은 공원으로 향했고 벤치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며 경비원 남편과 함께 나누던 소박한 도시락을 그리워했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옆에 조용히 앉으며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건넸는데 놀라서 돌아보니 수행원 하나 없이 낡은 트레이닝복 차림을 한 강진우가 쑥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회장님이 왜 이러고 있냐는 윤슬의 핀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은 회장이 아니라 당신 전 남편이자 현 구혜자로 온 것이라고 능청스럽게 대답했다. 강진우는 그녀의 손에 커피를 쥐어주며 자신은 당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했고 다시는 당신을 속이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윤슬은 그의 헝클어진 머리와 꾸밈없는 모습을 보며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빗장이 조금씩 흔들리는 것을 느꼈지만 쉽게 용서해주고 싶지는 않아 고개를 돌리고 콧방귀를 뀌었다. 강진우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같이 윤슬의 퇴근 시간에 맞춰 회사 앞에 나타났는데 결코 화려한 리무진이 아닌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서 그녀를 기다렸다.
그는 값비싼 명품 선물 대신 그녀가 좋아하는 떡볶이를 사오거나 길가에 핀 꽃 한 송이를 꺾어 건네는 등 소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행동으로 그녀의 주변을 맴돌았다. 회사 사람들은 처음에는 회장님의 기행에 경악했지만 점차 두 사람의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게 되었고 윤슬 역시 그의 끈질기고도 순수한 노력에 조금씩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다. 어느 비 오는 날 우산도 없이 자신을 기다리다 비에 흠뻑 젖은 강진우를 본 윤슬은 결국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우산을 그에게 씌워주었고 강진우는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며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재판 날짜가 다가오자 박민호 측은 마지막 발악으로 윤슬에게 선처를 호소하는 편지를 보내왔는데 내용은 구구절절했지만 결국 돈으로 해결하려는 얄팍한 수작에 불과했다. 윤슬은 그 편지를 읽지도 않고 찢어버리며 강진우에게 전화를 걸어 그들이 죗값을 제대로 치르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강진우는 걱정하지 말라며 이미 법적인 조치는 완벽하게 끝났다고 답했다. 재판 당일 법정은 기자들로 가득 찼고 박민호와 한민아는 푸른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들지 못했는데 판사가 징역형을 선고하는 순간 방청석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윤슬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길었던 악연의 고리가 마침내 끊어졌음을 느꼈고 법정을 나서며 기다리고 있던 강진우의 손을 꽉 잡았다. 모든 소란이 끝나고 계절이 바뀌어 첫눈이 내리는 날 강진우는 윤슬을 데리고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호텔 로비로 향했다. 그는 그날 입었던 경비원 유니폼 대신 근사한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윤슬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그때와 똑같이 간절하고 깊었다. 그는 로비 중앙에서 무릎을 꿇고 주머니에서 작은 반지 상자를 꺼냈는데 그것은 화려한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두 사람이 처음 결혼할 때 꼈던 소박한 은반지였다. 강진우는 그때는 가짜 결혼이었지만 지금은 진짜 결혼을 하고 싶다며 정식으로 프로포즈했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윤슬의 대답을 기다렸다. 윤슬은 눈물이 고인 눈으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강진우는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번쩍 안아 올렸다. 두 사람은 다시 신혼집으로 돌아왔지만 이번에는 계약서도 각방도 없는 진짜 부부로서의 시작이었다. 강진우는 윤슬을 위해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했고 윤슬은 그런 그의 등 뒤에서 백허그를 하며 행복감을 만끽했다. 비록 그가 거대 그룹의 회장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집 안에서만큼은 그는 오직 윤슬만의 남편이자 가장 든든한 내 편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진정한 의미의 동반자로 거듭나고 있었고 창밖에는 하얀 눈이 축복처럼 내리고 있었다. 계절이 두 번 바뀌어 어느덧 거리는 벚꽃이 흩날리는 완연한 봄으로 접어들었고 한윤슬의 삶은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바다처럼 평온하면서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디자인 그룹의 총괄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누구도 그녀를 낙하산이나 무능력한 상속녀로 보지 않았으며 그녀의 실력은 SG그룹이라는 거대한 배경과 만나 날개를 단 듯 비상하고 있었다. 강진우는 그룹 회장으로서의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음에도 불구하고 아침마다 윤슬을 위해 직접 커피를 내리는 일을 거르지 않았고 두 사람은 각자의 위치에서 치열하게 하루를 보내다가도 저녁이면 어김없이 서로의 품으로 돌아와 안식을 찾았다. 사람들은 이 세기의 커플을 부러움과 질투가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았지만 정작 두 사람은 그런 세간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은 채 오직 서로에게 집중하며 그동안 놓쳤던 시간들을 보상받으려는 듯 사랑을 키워나갔다. 윤슬에게 가장 큰 변화는 더 이상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려 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었는데 예전에 그녀는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패배라고 생각하여 스스로를 고립시켰지만 이제는 든든한 버팀목인 강진우가 곁에 있었기에 힘들 때는 기대는 법을 배웠다.
어느 날 저녁 윤슬은 다가오는 파리 패션 위크 준비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이번 쇼는 SG그룹이 패션 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함을 알리는 신호탄이었기에 그 부담감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 서재에서 늦은 시간까지 도면과 씨름하던 윤슬의 어깨 위로 따뜻한 담요가 덮였고 고개를 들어보니 강진우가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들고 미소 짓고 서 있었다. 그는 무리하지 말라고 다독이며 그녀의 옆에 앉아 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한 기획안을 함께 들여다보았고 경영자의 관점에서 날카로우면서도 실질적인 조언을 건네주어 윤슬의 막막했던 머릿속을 시원하게 뚫어주었다. 강진우의 조언에 힘입어 윤슬은 파리 패션 위크의 메인 테마를 귀족적인 화려함이 아닌 현대적인 실용주의와 한국적인 미의 조화로 과감하게 수정했고 이는 기존의 틀을 깨는 혁신적인 시도였다. 패션 위크 당일 파리의 유서 깊은 궁전에서 열린 런웨이에는 전 세계의 바이어들과 패션계 거물들이 참석하여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긴장감 속에 쇼가 시작되자 웅장한 음악과 함께 모델들이 런웨이를 활보했다. 윤슬이 디자인한 의상들은 동양의 선과 서양의 구조적 미학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관객들의 탄성을 자아냈고 피날레 무대에서 윤슬이 등장하자 객석에서는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다. 강진우는 VIP석 맨 앞줄에 앉아 그 누구보다 열렬하게 박수를 보내며 아내의 성공을 축하했고 윤슬은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강진우와 눈을 맞추며 환한 미소로 화답했다. 쇼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열린 애프터 파티에서 윤슬은 명실상부한 주인공으로 등극하여 수많은 찬사를 받았는데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의 회장이 직접 다가와 협업을 제안할 정도였다. 강진우는 윤슬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그녀가 빛날 수 있도록 한 발짝 물러서 있었지만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은 윤슬을 더욱 어려워하고 존중했다. 파티 도중 잠시 테라스로 나온 두 사람은 파리의 밤거리를 내려다보며 샴페인 잔을 부딪혔고 강진우는 윤슬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오늘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여자였다고 속삭였다. 윤슬은 당신이 없었다면 해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공을 돌렸지만 강진우는 고개를 저으며 당신은 원래부터 다이아몬드였고 나는 그저 그 먼지를 닦아준 것뿐이라고 겸손하게 답하며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한국으로 돌아온 두 사람 앞에는 또 다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박민호와 한민에 관한 것이었다. 박민호는 감옥 안에서도 반성은커녕 다른 재소자들과 시비를 붙어 독방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고 한민아는 옥중에서 우울증을 앓으며 하루하루 피폐해져 가고 있다는 비참한 소식이었다. 윤슬은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묘한 기분에 사로잡혔지만 예전처럼 분노가 치밀어 오르거나 통쾌함을 느끼기보다는 그저 씁쓸한 연민과 함께 과거의 악연이 완전히 끝났음을 실감했다. 강진우는 윤슬의 손을 잡으며 그들은 이제 우리 인생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다독였고 윤슬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에 대한 마지막 기억을 머릿속에서 깨끗이 지워버리기로 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1년 전. 그날이 다시 찾아왔고 그것은 계약서상 명시되었던 이혼 예정일이자 진짜 부부로서의 1주년 결혼 기념일이기도 했다. 강진우는 이날을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그는 윤슬을 데리고 1년 전 홧김에 프로포즈를 했던 그 호텔 스위트룸을 다시 찾았다. 방 안에는 촛불과 꽃으로 장식된 로맨틱한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지만 윤슬의 눈길을 끈 것은 테이블 중앙에 놓인 작은 금속통이었다. 강진우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는데 그것은 1년 전 두 사람이 작성했던 혼인계약서 원본이었고 그는 윤슬에게 라이터를 건네며 이제 이 종이 쪼가리는 우리에게 필요 없으니 당신 손으로 직접 태워버리라고 말했다. 윤슬은 잠시 감회에 젖어 계약서를 바라보다가 망설임 없이 라이터를 켰고 불꽃은 순식간에 종이를 집어삼키며 재로 만들어버렸다.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족쇄가 아닌 날개가 되었음을 확인했고,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가 진정한 사랑으로 완성되었음을 기념했다. 강진우는 윤수를 안고 창가로 다가가 야경을 바라보며 1년 전에는 이 풍경이 차갑고 외롭게만 느껴졌는데 당신과 함께 있으니 세상 모든 불빛이 축복처럼 보인다고 고백했다. 윤슬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나 역시 당신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이 전쟁터 같았지만 이제는 당신 품이 나의 유일한 안식처라고 답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천을 느끼며 깊은 사랑을 나누었고, 다음 날 아침 윤슬은 평소보다 늦게 눈을 떴지만 침대 옆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보고 잠시 놀랐다. 거실로 나가보니 강진우는 여전히 서툰 솜씨로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는데, 회장님이 된 후에도 아내의 생일이나 기념일에는 직접 요리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윤슬은 엉망이 된 주방을 보고 웃음을 터뜨리며 그에게 다가가 백허그를 했고, 강진우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간을 좀 봐달라고 숟가락을 내밀었다. 비록 맛은 조금 싱겁고 모양새는 투박했지만 윤슬에게는 그 어떤 미슐랭 셰프의 요리보다 맛있고 감동적인 아침 식사였고,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아 소소한 행복을 만끽했다. 회사에서는 SG그룹과 윤슬의 디자인 회사가 합작하여 설립한 재단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대규모 자선 사업을 시작한다는 발표가 있었고, 이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모범 사례로 언론의 대대적인 조명을 받았다. 윤슬은 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강단에 서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패와 좌절을 겪는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고, 강진우는 객석에서 흐뭇한 표정으로 그녀를 지켜보았다. 행사가 끝난 후 몰려든 기자들이 두 사람에게 부부 금실의 비결을 묻자 강진우는 망설임 없이 서로에 대한 믿음과 존경이라고 대답하며 윤슬의 손을 꽉 잡았다. 그 모습은 단순히 재벌가 부부의 보여주기식 쇼가 아니라 시련을 함께 극복한 동지애와 깊은 신뢰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사랑의 증명이었다. 어느 주말 오후 두 사람은 수행원들을 모두 물리고 한적한 교회로 드라이브를 떠났는데, 목적지는 강진우가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작은 별장이었다. 낡았지만 관리가 잘 된 별장 마당에는 이름 모를 야생화들이 피어 있었고, 두 사람은 편안한 옷차림으로 텃밭을 가꾸며 흙냄새를 맡았다. 강진우는 호미질을 하는 윤슬의 볼에 흙이 묻은 것을 보고 장난스럽게 웃으며 닦아주었고, 윤슬은 그런 그에게 물옷을 뿌리며 도망가는 등 아이처럼 뛰어놀았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물들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소탈하고 평화로운 풍경이었고, 그들의 웃음소리는 바람을 타고 숲속으로 퍼져나갔다. 하얘질 무렵 두 사람은 별장, 마루에 걸터앉아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았는데, 윤슬이 조심스럽게 자신의 배에 손을 올리며 강진우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아직 초기라서 확실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긴 것 같다는 그녀의 수줍은 고백에 강진우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윤슬이 고개를 끄덕이자 강진우는 환호성을 지르며 그녀를 끌어안고 그 자리에서 빙글빙글 돌았고, 눈에는 벅찬 감동의 눈물이 고였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남자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신이 가진 그 어떤 부와 명예보다 이 작은 생명의 소식이 더 값지고 소중하게 느껴졌다. 강진우는 윤슬을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히며 이제부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게 해주겠다고 호들갑을 떨었고, 윤슬은 그런 그가 귀여워서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은 밤하늘의 별이 하나둘 떠오를 때까지 미래의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아이가 아들을 닮았으면 좋겠다거나 딸이면 당신을 닮아야 한다는 등 행복한 상상을 펼쳤다. 그들의 대화 속에는 불안이나 의심 따위는 끼어들 틈이 없었고 오직 희망과 사랑만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밤 공기가 차가워지자 강진우는 윤슬에게 겉옷을 벗어 덮어주며 이제 그만 들어가자고 했고,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별장 안으로 들어갔다. 몇 달 후 SG그룹 본사 로비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고 임직원들은 연말 분위기에 들떠 있었지만 회장실만큼은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강진우는 산더미처럼 쌓인 결제 서류를 처리하면서도 수시로 윤슬의 컨디션을 체크하느라 전화기를 손에서 놓지 않았고 비서실장은 그런 회장님의 팔불출 같은 모습에 익숙해져 있었다. 윤슬은 배가 조금씩 불러오고 있었지만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하며 디자인 감각을 뽐내고 있었고 임신으로 인해 더욱 부드러워진 그녀의 카리스마는 직원들에게 큰 존경을 받고 있었다. 그녀는 회장실을 깜짝 방문하여 야근하는 강진우에게 도시락을 건넸고 강진우는 직원들의 눈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를 안아주며 피로를 씻어냈다. 이야기의 끝에서 두 사람은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남산타워의 전망대에 서 있었는데 이곳은 그들이 계약 결혼을 결심했던 날 밤 윤슬이 홀로 올라와 울음을 삼켰던 장소이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곁에는 강진우가 서 있었고 그녀의 뱃속에는 두 사람의 사랑의 결실이 자라고 있었기에 더 이상 그날의 슬픔은 존재하지 않았다. 윤슬은 강진우의 손을 잡고 그때 내가 당신을 선택한 건 내 인생 최고의 도박이자 최고의 행운이었다고 말했고 강진우는 그 도박에 내 인생을 걸게 해줘서 고맙다고 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깊은 키스를 나누었고 그들 뒤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찬란한 보석처럼 빛나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주고 있었다. 배신과 절망의 끝에서 시작된 기묘한 인연은 서로를 구원하고 성장시키는 운명적인 사랑으로 완성되었고 이제 그들은 그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성을 쌓아 올렸다. 경비원과 재벌 상속녀라는 세상의 편견을 깨고 진정한 동반자가 된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설처럼 회자되었지만 그들에게는 그저 매일매일이 선물 같은 일상의 연속일 뿐이었다. 강진우와 한윤슬은 맞잡은 두 손을 놓지 않고 밝아오는 새해의 첫 태양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나갔고 그들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강인해 보였다.